저희 유튜브 채널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댓글 중에 하나가 해무 영상 올리면 항상 오는 게 아니 400km 열차를 만들면 뭐하냐 역을 중간에 계속 만들어가지고 가다 서다 하면 어차피 3시간 걸릴 거 아니냐고 그런 댓글 되게 많거든요. 네, 오늘 그 열차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볼 건데요. 박사님도 혹시 열차 분야 담당하고 계신 박사님 계신가요? 네 사람이 다 같이 열차는 다 당연히 열차에 관심이 있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기 다 열차 관심 있겠지만 전 또 차량 쪽에 조금 일을 하고 있었고 고속 열차 쪽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고속 열차라고 한다면 뭐 글쎄요. 우리가 고속 열차를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벌써 20년 더 됐네요. 그때 우리 300km로다가 km/h로다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 속도도 이제 점점 늘어가게 됐고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그 운영 속도가 305km/h잖아요. 그리고 지금 KTX 청룡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320km/h인데 자 그거보다 더 빠른 초고속 열차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어느 정도 될까 저도 좀 궁금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로다가 한번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회가 돼가지고 정말 좋네요. 초고속 열차 속도를 어떻게 봐야 돼요? 어우, 초고속 열차 속도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가 지금 기술 기준 같은 연구를 저희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50km/h까지 기술 기준이 있었고 그 이상으로다가 또 속도를 증가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차량 쪽에서는 지금 이제 400km/h로다가 가는 거로다가 좀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목 쪽에서도 지금 터널에서 400km/h 뭐 기준도 좀 잡고 있었죠? 네? 아니 기준이 개정이 됐고 지금 아시다시피 평택 고속 구간 그 지하 구간은 콘크리트 궤도로해서 400km/h로 지금 설계 및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0km에 대한 기술 기준이라는 이제 이런 기술들은 다 완비된 상태죠. 그래서 초고속 열차의 정의가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국내 철도 그 법상으로는 200km/h를 이제 고속 철도 이상 되는 거. 이상 되는 걸 이하를 이제 일반 철도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초고속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전에 초고속 인터넷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400 이상을 초고속 뭐 아직 이런 정의는 없지만 예. 그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사례 그런 게 있나요? 초고속 열차?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고속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도 400km 이상이라는 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저희가 이제 열차 안에서 300km 열차를 많이 타보면 사실 그 체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차의 소음 뭐 측정하기 위해서 간혹 열차가 최고속 주행할 때 밖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300km/h로 달리는 속도가 사실 초속 80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80m를 지나가는 주행체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400km는 1초에 100m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400km 이상이 달리는 고속열차가 지나갈 때는 저쪽에서 이제 열차가 오는 게 보이고 점점 가까이 오다가 그냥 슝 하고 지나가서 그냥 떠나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400km 이상의 열차는 확실히 굉장히 지상에서 그런 속도로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열차는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포뮬러 1이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스포츠 있잖아요. 자동차를 달리는 빠른 스포츠도 최고 속도는 약간 300km대고 보통은 한 200km/h로 주행한다고 해요. 근데 고속열차는 300km에 400km로 주행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편하게 책도 읽고 인터넷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연락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대중교통 수단이면서도 빠르고 굉장히 신기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속도 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기존 열차와 고속 열차가 점점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초고속 열차가 얼마 킬로일까요? 했을 때, 야, 우리 지금 봤을 땐 그래도 400km/h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였고, 지금 우리가 영업운전을 가능한 것은 뭐
기준도 그렇고 뭐 저희도 차량 쪽의 기준도 그렇고 약 400km/h까지 어떻게 좀까지는 사람이 좀 앉아서 책도 읽고 뭐도 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걸 보고 있는데, 근데 최고 속도라는 건 것은 또 프랑스에서 예전에 휠과 레일이 진짜 어디까지 갈까 했을 때 574.8km/h인가요? 거기까지 갔었잖아요. 그거는 뭐 거의 휠 레일 갈 수 있는 거 최고의 한도까지 할 수 있는 실험을 했던 거였고, 그럼 그거를 이제 초고속 열차라고 우리가 또 볼까? 그럼 500km 넘는 지금 현재 기술 수준에서 500km/h 이상 되는 그 열차가 과연 이제 지금 현재 기술 단계에서 영업 열차가 가능할까? 그 안에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이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초고속 열차는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수준에서는 딱 어떻게 정의를 내리긴 하지만은 약 400km/h 그 이상 되는 그 영역은 초고속 열차로다가 좀 지금 볼 수가 있을 테고, 그럼 초고속 열차라고 한다면은 휠 레일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좀 각자 우리 연구원이 좀 재미있는 것이 여러 분야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생각해보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량 쪽에서는 400km 이상 per h 이상 될 때는 서로 경쟁이지만 역시 휠 레일보다는 이제 자기 부상 쪽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500km, 600km 정도는 한 600km/h를 진짜 일반적인 초고속 열차로 또 나는 보고 싶어요. 박사님 쪽이 이제 차량 쪽이시니까 네. 이제 그런 정의를 내리신다면, 이제 만약에 지금 아까 김재환 박사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이제 지금의 고속선을 넘는 수준의 이제 인프라를 건설을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한 몇 킬로까지 반영이 된 거를 건설하는 걸로 알고 계실까요? 400km/h를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그 운행선에 적용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KTX가 도입된 지 한 20년? 지금 좀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10년 후 되면 이제 30년이 되는데, 그 30년 이상 됐을 때는 KTX가 이제 노후화되고, 또 그때 건설되었던 선로, 궤도, 레일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체 주기가 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20년 전, 30년 전 설계하고 그 기술력으로 이제 잘 달려왔고, 한번 이게 리뉴얼 되는 거잖아요. 유지보수가 단계에서. 그러면 이쯤 되면 뭔가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400km를 좀 속도 증속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존에도 갈 수는 있었지만, 현재 시스템, 인프라라든지 차량 시스템의 안정성이, 그리고 유지보수, 이게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해서, 현재 차량으로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레일 마모라든지 차량 마모, 안정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의 운행 속도가 이제 한 305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 2030년 후에는 차량도 바뀌고, 차량이 바뀌면 그만큼 이제 신기술들이 적용이 되겠죠. 그거에 맞춰서 궤도 건설이 어떻게 되면 이제 미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5성 평택 구간 그런 거는 이제 400km로 일단 세팅을 해놓고, 이제 30년 이후에 차량이 더 성능 개선이 되는 것들이 투입이 되면 이제 증속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건설하는 거를 왜 5송 평택 구간을 선정해서 하는 걸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철도 건설 기준에 의하면 350km일까요? 그때까지는 이제 자갈 궤도가 괜찮아요. 적용할 수 있는데 그 400km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갈 궤도를 쓰면 안 되고 콘크리트 궤도. 그러니까 선로가 그 도시철도의 궤도처럼 서울 지하철 타면 이제 다 콘크리트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돼야지 이제 400km를 건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350 이상이 되면 이제 많은 연구들 중 자갈이 진동해서 막 비산이 돼요. 막 날아다녀요.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방 구간,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그게 이제 그 선로 밖으로 이제 튀어서 그 방음벽 이런 데 이제 부딪히게 하고, 이런 거는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터널 내부에서
400km 이상을 달리면 이제 그 자갈들이 터널 안에서 이렇게 돌다가 차량을 다시 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지보수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로 400km 이상은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이제 지하 구간이고 하니까 콘크리트. 지금 오송평택에 그 새로 만드는 그 구간에만 지금 400km 기준이 네네. 적용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면은 현재 오송평택 구간이 SRT랑 KTX랑 같이 가면서 포화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북곡선 노선을 개량하면서 건설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 기준을 적용해서 궤도 인프라는 400km급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긴 그럴 거예요.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말씀드린 병목 현상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 여기에서 그 명절 때 내려가려고 하면은 대전까지 내려갈 때 진짜 4시간, 6시간 걸렸잖아요. 차로 끌고 가더라도 차 몰릴 때는. 그리고 고속 열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거기를 일단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거기 또 위에 올라가는 열차들은 호남선에서 오지, 경부선에서 오지, 어디서 와가지고 또 합쳐져서 가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가 어느 정도 간격이 없으면 이제 다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2개를 깔으니까 훨씬 더 빨라지긴 빨라질 거예요. 간격도 넘어지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오송평택 그 이복선 거기서 이제 400km 깐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있지만 거기에 쓰는 시도 체계도 기존이랑은 좀 틀리죠. 우리 지금 ATC 쓰던 거하고. 예, 기술 기준에도 370km급 예. 그 신호 분야에서 예. 기술 기준 또 만들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신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게 통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느냐 잘 줄 수 있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신으로 지상 통신이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무선 통신도 있고 유선 통신도 있는데 이제 무선 통신 같은 경우에 지금 LTER망이 좀 깔려 있고 하니까 그거는 350km까지는 그 설계 기준에 확인이 되는데 400km까지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반영이 되고 있을 건데 아마 뭐 이게 속도가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통신의 패킷에 손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00km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기술 기준에 반영되려면 좀 더 이제 그런 검증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서부터 이 통신을 하다 보면은 이 전송률에 대해서 이게 잃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패킷 송신율 같은 것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늘어나게 되면은 실험실 내에서는 우리가 실험 같은 것을 많이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이제 우리가 200km 갔을 때 이 패킷 송신율과 이 300km 갔을 때, 350km 갔을 때 했고 그 이상 됐을 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더 손실이 있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실험실 환경에서는 물론 시뮬레이션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야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50km까지는 저희가 호남선 그 대불 쪽인가요? 그쪽이 호남선 그 건설할 때 그쪽에서 350km까지는 이제 검증을 마쳤고 그래서 이제 기술 기준엔 350km까지는 그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글쎄요 추가적인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열차가 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런 게 가장 큰 요인이죠. 그럼 이게 건설된 다음에는 그 350km/h 이상 열차가 투입돼가지고 실험을 한다면 거기서는 이제 국내 최초로다가 350 이상 다니는 곳에서도 이 열차 통신이 LTER이 제대로 될지 하는 것도 실험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물론 가능합니다. 400km까지 간다면은 네, 차가 받쳐주면은 차만 받쳐. 그런 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험만 해야 돼요. 이제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환경을 모사하는 것과 또 테스트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또 검증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뮬레이션만 해서는 이제 기술 기준을 반영하기에는 좀 그게 있죠. 위험한 게 있죠. 인프라도 그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설계 속도예요. 속도. 이게 140이냐, 뭐 220이냐, 200 이상이냐, 300 이상이냐에 따라서 선로의 그 뭐 기울기라든지 그리고 선로 직진도 그리고 선로와 선로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 그 특히 곡선부에서의 그 캔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탈선하지 않게끔 하는 장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다 속도와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속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느 속도에서는 이게 다 관련이 있어서 특히 그렇죠. 이런 속도가 열차 하중에도 또 그 충격 계수가 저희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하중에도 또 고려가 되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소음 진동 쪽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소음 진동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기 400km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400km 이상의 고속열차를 운영하는 데는 없거든요. 네, 근데 400km 이상을 달려본 나라들은 있지만 400km 달려본 나라는 있지만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까 뭐 통신 말씀도 그랬고 인프라도 그렇고 또 저 분야의 소음 진동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또 400km 이상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해무 고속열차를 개발을 해서 상수 박사님하고 같이 그때 연구를 했지만 사실 400km 이상에서 5km 이상 속도 높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게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더 열차가 출력을 많이 쓰도록 제공해주고 에너지를 제공해준다고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태 이상부터는 400km 이상부터는 정말 수많은 공기 저항과 차량에서 받는 저항이 엄청 커서 실제로 400km 이상으로 달린다는 거는 쉽지 않고요. 실제로 하고 그것을 구현한다는 게 휠레일 방식으로는 쉽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 다 300에서 350km로 안정적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400km까지 가면은 또 뭐 차량의 내구성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또 궤도 쪽에 또 레일 마모가 마모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전기 소모도 사실 속도가 높아질수록 그 연비 선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곡선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에너지 소모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 보면은 그 400km 이상이 좋은 그 속도는 아닌 저도 그 것 같네요.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요. 공기 저항도 400에서 410으로 올린다고 해서 10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0km 이상 때부터는 저희가 수많하게 고려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이퍼튜브 같은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아예 그런 부분을 환경적인 걸 아예 해결하고 속도를 빨리 달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완전 시스템을 바꿔야죠. 그렇죠. 그 유럽, 아시아 그 고속철도 1위부터 10위까지 운영 중인 그 평균 속도를 보면 300 아니면 280 그 사이에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300을 위로 또 300을 밑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말씀드린 에너지 효율, 유지 보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고속열차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했었잖아요. 우리 150, 200 너무 낮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낮을 수 있는데 이 열차가 이게 보통 보편적인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고속열차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런 300km, 400km 달리는 걸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많지는 않거든요. 다른 나라는 보통 고속열차 운행하는 게 그 어떤 30km, 40km, 50km 이렇게 달리는 열차들을 운영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0km 이상, 200km 이상은 그 나라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빠른 열차라고 생각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상대적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 나라의 상대적이고. 환경하고 그런 거 봤을 때. 맞아요.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 200km를 달린다는 게 사실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어떤 전력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신호체계 또 그 나라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 기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만이 고속열차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400km 이상 달려봐서 150에서 200 이상 달리는 거는 사실 그게 고속열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할 때는 그 속도대가 굉장히 기술적인 허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부산을 다녀왔거든요. 부산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저는 2시간 반 요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차와의 간격 유지 때문에 3시간 걸리더라고요. 와, 그게 고속열차로 그 3시간까지 가면 그 좀 그렇지 않나요? 그거?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대전까지 많이 가잖아요 저희가. 대전까지 갈 때는 그냥 서울에서 가든 광명에서 가든 그냥 뭐 빠르게 왔네 이런데 이게 한 2시간 넘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고속열차도. 그래서 제 내심 바람이 있다면 왠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저희가 기술력은 충분히 있잖아요. 인프라도 있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 급행? KTX 급행 이런 것도 KTX 그런 열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열차 번호 같은 거 봤을 때 그 광명에서 부산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열차가 하나 정도, 하루에 한 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예. 예전에 진짜 있었는데 있었죠. 지금은 예.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논스톱 열차가 있었다. 논스톱 열차에서 그렇게 한번 가는 그래서 것이 한 있어요. 300대 요즘 300대로 안 가는 것 같은데요. 못 가는 네, 거네요. 모니터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나오지도 그럼 지연보상금 받았어요? 지원보상금이 2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9분 늦었어요. 그게 참 그 기가 운전하는 막히게. 게 기술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19분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리려는데 아저씨들이 그러면서 야 20분이면 그 환불을 해주는데 일부 위약금을 주고 그러는데 얘네들 19분 맞춘다고 하면서 그 정도면 지연이 아니고 일부러 19분만 딱 맞춰서 연장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아무튼 고속철도도 만약 저희가 이제 이 현 시스템 레일과 차륜도 움직이는 이 궤도 시스템에서 뭔가 좀 기술 발전을 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에서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게 2시간 넘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박사님도 아까 그 급행 얘기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댓글 중에 하나가 해무 영상 올리면 항상 오는 게 아니 400km 열차를 만들면 뭐하냐, 역을 중간에 계속 만들어가지고 가다 서다 하면 어차피 3시간 걸릴 거 아니냐고 그런 댓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급행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혹시 그런 기술은 없나요? 뭐 예를 들면 열차가 정지하는 거리를 줄인다든가 가속하는 거를 더 빠르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빠른 열차들이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해무나 이런 열차들이 상용화가 된다면 지금 나오는 고속 열차들보다 제동 거리도 짧고 가속 거리도 짧고 이런 것들이 기술이 있나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그 회의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가다 서다가 빠른 것들이 동력 분산식이잖아요. 그렇죠, 빠르죠. 네. 강가선. 반면에 그 기존 KTX 이런 것들은 이제 푸시 앤 풀인가요? 위에서 뒤에서 밀고 앞에 당겨주고 얘는 제동거리가 길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레일 마모. 그러니까 최근에 동력 분산식으로 인해서 레일 마모가 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땐 동력 분산식 같은 경우는 가다 서다를 빨리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어서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걸 고려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레일 마모량이 좀 더 심하게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는 틀리겠지만 레일 마모가 더 많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역시 그 가속하고 그 제동하는 것이 더 성능이 더 좋은 거에 얘기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 아니요. 여러 개 저희 있으니까. 타이어 생각하면 맞아요. 급제동 급출발하면 뭐 빨리 달려. 네. 그 분산능력이 좀 더 장점은 있긴 있네요. 그런 거 본다면은 요즘 여러 개가 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있는 거. 그래서 그 저희 지하철 같은 경우는 몇 번 안 쓰고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 1호선 같은 경우도 익스프레스 급행. KTX도 좀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유심히 보니까 가격이 다 같더라고요. 뭐 운영사에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출퇴근 시간에도 서울 부산은 58,000원. 그리고 그냥 밤늦게도 58,000원.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그 진짜 그 황금 시간대 있잖아요. 이런 때는 좀 더 진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막 딱 들리게 하고 시간 줄여주고 가격 더 올리고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지하철 타다 보면 급행 있잖아요. 뭐 어디 전동차 타고 해가지고 어떤 역 통과해서 가고 계속 급행인가? 근데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데 저는 좀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화서역에 쓰냐 안 쓰냐 뭐. 근데 또 급행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가 선이 그 한 방향으로 가는 선은 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 하나씩 있는데 앞에 차가 빨리 간다 해도
뒤에 차가 아까 그 앞에 있는 차가 또 완행으로 가게 되면은 못 가게 되고 또 빨리 가게 되면 또 그만큼 그 뒷열차하고 또 간격이 멀어져서 아마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속열차도 급행 운영하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 복선으로 운영했을 때가 효과가 높은데 복선으로 깔라 그러면 또 아무래도 건설비가 많이 들고 어마어마하게. 네, 그런 상황이 생겨.